오늘로 21대 총선까지 꼭 30일이 남았습니다. 정치권은 총선 한 달 카운트다운 채비에 나섰는데요. 네, 오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 달 남았습니다. D-30인데 총선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여느 선거와 비교해 보면 공천 갈등이나 의제 설정 같은 기존의 변수 외에 지금 한 달을 남은 현 시점에서의 코로나19 그리고 비례정당이라는 새로운 대형 변수를 양 당이 그리고 기타 정당들이 모두 맞게 됐습니다. 지금 30일 남은 상황에서 먼저 두 분께 한 줄 평, 총선의 한 줄 평을 듣고 그 이유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평론가께서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예. 그리고 이경수 대변인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코로나는 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표로 나온다. 예. 네.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위기가 기회다. 대략 어떤 뜻인지 짐작은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좀 살 좀 붙여주시죠. 근데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코로나 사태에 모든 게 다 뒤덮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코로나19 사태 같은 게 발생할 경우에 집권당이 악재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 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평가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게 관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국민들은 잡다하게 정치에서 막 논쟁 벌이는 것보다 기존의 관성에 따라서 좀 원래 맡던 사람들이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선택할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또 반대로 또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감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코로나19 대응이 정말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다른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경수 대변인께서는 코로나는 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바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지금 이제 총선이 불과 30일 앞으로 남았는데 과거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고 여당에서는 현 정부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는 이런 싸움이 됐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정치권의 이슈를 다 먹어버린 글자가 들어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더군다나 이게 글로벌 이슈적인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가 국민들이 판단하실 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IMF 이후에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 어쩌면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걸 보고 정말 잘 위기를 대응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 같고 잘못했다 생각하시면은 아마 야당 쪽에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는 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표로 나온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모두 코로나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각 당의 총선 준비 상황 미래통합당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거의 성사되는 줄 알았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가 불발됐습니다. 이게 상임이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은 받지 않겠다고 한 건데 김종인 전 대표로서는 좀 받기 어려운 카드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을 이해했더라면 이런 카드를 내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김종인 전 대표의 스타일은 정가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른바 어디 가서 들러리 설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결정력을 갖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또 질 줄 아는 스타일인 겁니다. 그런데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하게 되면 나한테 와서 들러리 서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러기 위해서 하기는 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황교안 대표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선대위 체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선거를 총괄하는 모양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또 그래야 공천에 관해서 또 뒷말이 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의하는 이런 방식은 원하지 않는 이렇게 두 가지가 충돌하는 현상이 나왔다고 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김종인 전 대표가 합류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인터뷰를 통해서 역시 뭐 전권을 주지 않는 그 문제들을 지적을 했고 이낙연 전 총리도 김종인 전 대표랑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가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런 상황들이 결국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또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20대 때 지난번 총선 때 이제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전권을 다 쥐었어요. 네. 어디부터 관여했냐면 공천부터 하나하나 다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과거의 친노 또는 친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 최재성 의원부터 시작해서 공천 탈락시키는 극약 처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공천 개혁을 했기 때문에 네.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종인 전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천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단독인지 아니면은 뭐 공동인지 큰 의미는 없었어요.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제가 듣기에 뭐 김종인 대표께서 뭐 상임 선대위원장 단독으로 달라 해도 주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기껏 해봐야 뭐 이 공약 과정 중에서 그동안에 사장됐던 경제민주화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낸다든지 기껏 해봐야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디에서 이제 미스가 났냐면은 사실은 이제 태영호 공사에 대한 어떤 그 공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김종인 대표께서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것 같다가 이게 기자가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강남에 대한민국에 뿌리도 없는 사람을 네. 주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예.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그 보수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과하시라. 뭐 태영호공사가 사과하라는 말이 뭐 당사자가 그렇다 치더라도 심재철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사과하시라는 이 말 때문에 사실은 꼬였어요. 만약에 예.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크게 뭐 어떤 뭐 상임을 주던 뭐 공동을 주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뭐 원하는 대로 해드리려 했는데 네. 거기서 꼬이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뭐 김영호 공관위원장 관련해서 뭐 통합당 내부에서 일부 뭐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선거 결과에는 득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실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이게 이거 하나 가지고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그동안에 이제 공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뭐 정치적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칼을 휘두른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칼을 휘둘렀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뭐 물갈이 공천이든 TK 뭐 공천이든 간에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민주당은 너무 무난해가지고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단추 하나를 마지막으로 꿰는 과정에서 지금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제 사천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 마지막 방점을 찍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태영호 공사 문제가 한번 뒤틀렸고 예. 그다음에 김미균 씨 문제에서 특히 강남병. 강남 가불병 예. 문제에서 거기서 이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뭔가 적극적으로 조율하거나 중재하는 역할들을 조금 빨리 했더라면 예.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상황에서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불만도 좀 폭발하고 또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어쨌든 영입이 무산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양새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에는 잡음을 얻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마지막에 나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한테는 악재인 것만은 뭐 분명히 보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깃발을 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총괄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보수통합을 초창기에 이끌었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랑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선대위를 구성해서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름값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일말의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대위원장의 어떤 역할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 어느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게 될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선대위원장 하면은 뭐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저희가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사실 큰 역할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당의 선거를 이끌어가는 이제 뭐 얼굴로서 과연 얼마 국민들한테 아 저런 분이 당의 간판이라면은 뭐 우리가 조금 더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낙연 전 총리와 그다음에 그 이해찬 대표라는 투톱하고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그다음에 박형준 교수 그다음에 신재돈 교수 이렇게 어떤 뭐 교수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접합되는데 일단 이제 박형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그 과거 친이계였지만 오히려 뭐 친박하고도 크게 적을 지지 않은 굉장히 무난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혁통위를 이끌는 어떤 그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돈 교수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보면 낯설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신재돈 교수는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그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오면서 소위 말하는 박근혜 노믹스를 입안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숙대 교수시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번 문제가 어쩌면 이제 경제 문제라고 가지고 이슈가 된다면은 신재돈 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외부가 화려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내실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아까 김종인 그 위원장 영입 문제가 좀 무산됐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보는 사람이에요. 예.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 중도표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 동력 요인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무산됨으로 해가지고 과연 중도층 민심을 얼마큼 다가갈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그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조금만 네. 말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김종인 그 전 대표를 영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땐 중도층으로의 어떤 확장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선거를 한 달쯤 앞두고 있으면은 저 당이 선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보여요. 그 보이는 게 제일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선대위원장을 통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로 예.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예. 접한 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김종인 전 대표는 그런 어떤 악재에 대응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결국 영입이 무산됐잖아요. 네. 이게 지금 스텝이 한번 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종로 이른바 대전이라고 불리는 이것 때문에 약간 대선 국면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되어버렸던 거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에는 별로 빛이 안 날 수 있겠지만 대선에는 선대위원장이 빛이 좀 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약간 국면이 대선 비슷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맡아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국민들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미래통합당 내부 사정으로 보면 이 개파색이 일단 옅어야 되고 그리고 탄핵론, 책임론에서 좀 자유로워야지 되는 그런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 아마 지금 박형준 통치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지금 그 신세돈 교수 양쪽으로 아마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카드를 좀 손에 쥐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 뭐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그 총선까지 중간에 좀 변화가 있을 기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변화는 아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이왕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가기로 한 이상 예를 들어서 한 2분 정도 더 추가로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계획으로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셔지는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요 오늘 그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당초 예.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가 지금은 오후 5시로 또 예정이 돼 있고 이 시간도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게 국회에서 들어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만큼 지금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난 나흘 동안 530여 명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했고 당선 목표 한 20명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게 현재 지지율로 보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20명 정도를 당선 안정권에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미래한국당은 좀 딜레마가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하고도 관계가 다른 색깔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과거 같으면은 당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면 비례 순번을 배치하는데 네. 미래통합당에서 비례 영입한 인사들을 그냥 비례에다 바로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매정당이라고 이른바 뭐 자칭 자매정당이라고 얘기하니까 미래한국당하고 자매정당이라고 하지만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대표하고 한교안 대표 만났는데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았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자적인 공천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비례대표 상위 순번은 어떤 사람으로 넣는 게 좋을지 미래한국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을 앞순위에 배치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게 굉장히 아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통합당과 한국당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다른 색깔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뜻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저희는 거의 비슷하게 위성정당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 형식상으로는 예. 위성정당이 맞고요. 그것도 또한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독자적인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밟아야 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선관위의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지금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밟아 나갔던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 우려했던 점 중에 하나예요. 그냥 미래통합당에서 어차피 위성정당이니까 미래통합당이 영입한 인사들 그냥 순번 쫙 배치합시다.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원래 위성정당 만들고 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던 게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20석을 갖고 그 원내 교수단체가 됐다고 치면 자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오십시오. 마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도 당 조직이라는 걸 만들었고 미래한국당에서도 뭔가의 독자적인 생각들이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판단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어중간하게 사람들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 이거는 뭐 미래통합당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앞으로 똑같이 겪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의 인재 영입 명단 같은 걸 그대로 받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형식 논리상으로 볼 때는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 이제 별개의 문제니까 공천도 별개 시스템을 간다 그래서 맞습니다. 공천을 별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공심위원장도 공병호 원장으로 만들고 해서 형식 논리는 다 맞게 돼 있는데 지금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에 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늘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순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당장 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유리한지 빼야 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영입 1순위했던 김예지 씨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메인 피아니스트.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공천, 쇼잉 공천이 아니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다음에 과연 보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이분이 국회의원 되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검증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예. 단지 이러고 장애인이라 피아니스트도 성공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국회의원에 공천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부분은 전 정당이랑 똑같은 아마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몇몇 분들에 대해서 과연 뭐냐면은 갑자기 어느 하나에서 뚝 떨어지는 분들을 과연 그 정체성에 맞는지 예. 이런 부분들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논란이 있어서 지금 발표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비례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표현대로라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모레 이틀 뒤까지 데드라인을 주면서 참여할 정당들 명단을 모두 확정하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이제 일단은 정의당은 현재까지는 참여하지 않겠다, 족장 노선을 가겠다는 게 당론이고 이틀 남았는데 정의당의 참여 여부가 사실 비례정당의 어떤 규모와 그 위상을 굉장히 많이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모아오지 않았습니까? 좀 참여가 막판에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정의당은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정의당 스스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녹색당이나 뭐 미래당이나 아주 작은 그 지금 정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 진출을 한 번도 못했어요. 네. 오히려 그런 정당의 경우에는 원내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정당에서는 이번 기회를 오히려 박차는 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진보 정치의 뿌리를 갖고 있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선거연합정당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선거연합정당 소속으로 당선되고 정의당으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정의당의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네. 결국 그러면 정의당은 어떤 정당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가장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민주연구원에서 의석 그 예상 의석이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정의당이 빠지더라도 크게 진보 진영의 전체 파이는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리고 또 선거연합정당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의석을 받는다 하더라도 독자 생존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의석하고 큰 차이도 없을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대의나 명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의당은 참여 안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유권자들이 이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실 것 같지는 않지만 의원 꺼주기, 이른바 의원 꺼주기가 이번 선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래한국당 역시 6명의 현역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 가서 있는 상황이고 이 민주당이 주도로 만들게 된 비례연합 정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표용지의 앞자리에 위치하기 위해서 정당 투표용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의원 꿔주기, 의석 늘리기 경쟁이 여야 막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의원 꿔주기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주의 정치를 퇴행시키는 퇴행적 행태지요. 퇴행적 행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까지 그 미래한국당, 그 통합당을 그렇게 공격하던 걸 갖다가 그대로 답습을 한다? 이거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지금 뭐 연합정당 그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을 하면서 비례정당 중에서 3%를 득표하지 못하는 정당에게는 국회의원을 한 적도 안 줍니다. 예.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소수 정당들이 지나치게 난립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근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합정당 만든다고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 다 끼우면은 처음에 자기네들 선거법 강행 통과할 때 그때 그 정신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행동을 스스로 하면서 연합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그냥 갔을 뿐이다. 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의원 꺼주기를 누가 하고 있죠? 정의당에서 의원 꺼주기 하나요? 아니면 민생당에서 의원 꺼주기 하나요? 민주당에서 의원 꺼주기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이런 식으로 꼼수 피울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 의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심판을 받는 게 맞지 꼼수를 하면서 비판했던 거가 다 그대로 하면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그 소리가 들어가면서 과연 이렇게 되는지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얼마만큼 효과를 가둘지 이걸 꼭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선거법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꼭 한번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를 들면 비례형 위성정당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못 만들었다던가 그리고 비례정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 토론회도 못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례정당으로 비례를 비례를 안 후보를 내면, 내지 않을 예. 경우에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허점이 보여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4+1 협의체에서 앞으로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정치권 전체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꾸로 생각하면
미래통합당이 알바니아 같은 나라에서 하는 그런 비령 위성정당을 생각해 내리라고는 아무도 또 예상 못했던 것도 있잖아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현실론하고 맞물려서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의원 꺼주기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키는 민생당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민생당이 예를 들어서 정치개혁연합,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지금 들어간다고 하는 선거연합정당에 민생당이 들어가면 다른 정당,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의원들을 더 많이 이동 안 시켜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만약에 민생당에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독자 노선을 걷게 된다 그러면 민생당이 의원이 19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최소한 그거보다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거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거나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민생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4.15 총선을 30일 남긴 오늘부터 총선 격전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격전지는 어디일지 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입니다. 서울 종로에 누가 출마를 하게 됐고 어떤 그 매치업이 어떤 격돌이 펼쳐질지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자기 대권 후보로 둘 다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고 계시는데 저기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50.5%와 30.2% 격차가 꽤 납니다. 일단은 종로의 두 대권 후보가 붙는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종로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선거구를 쭉 이렇게 법을 정할 때도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종로예요. 그래서 네. 정치 1번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청와대가 있고 하는 중심지죠. 다만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대표하고의 어떤 이번에 저기 그 경합에 있어서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저기 잘못 낙선할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는 대권 후보로서의 역할은 아마 끝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에 반해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다 하더라도 대권 후보로서의 위치가 아주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은 역대 선거를 이렇게 보면은 18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그 종로에서 박진 의원하고 손학규 대표가 그때 붙었죠. 경합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박진 후보가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19대, 20대 선거에서는 그 19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정세균 총리하고 그다음에 홍사덕 후보, 예. 그다음에 20대에서는 또 오세훈 똑같이 후보. 오세훈 후보가 예. 이제 저기 경합됐다 결국 저기 정세균 후보가 이제 두 번 다 이겼거든요. 예. 그만큼 종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 진보 지지층을 상당수 이제 변했다. 이거는 꼭 종로만 그런 게 아니고 2014년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라는 곳에서 그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발표한 게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그 자료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에서 스스로를 이제 진보라고 보수라고 보시는 분들은 한 26%. 그다음에 스스로가 난 진보다 하는 게 거의 35%가 넘어가요. 한 예. 10% 이상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뭐 중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 선거 지형이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진보진이 상당히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종로 선거고 지금 어저께 아까 앵커께서 중앙일보 조사라고 나왔는데 약 한 20%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20% 차이 나 있는데 막상 이제 선거가 시작돼서 뭐 투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거보다는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뭐 역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선거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은 안 했지만 뭐 물론 언론이 만든 구도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언론 입장에서는 빅매치를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네. 종로가 그런 빅매치 지역이 된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든 황교안 후보든 어느 쪽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이 나 대권에 나갈 테니까 지지해 주십시오. 뭔가 명분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가 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기본적인 추이를 봐야 되는 거지.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똑같은 여론조사 방법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3-4번을 같이 했었다면은, 그러니까 시기별로 나눠서 했었다면은 그 추이가 나타났다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이번 한 번으로 20%포인트 격차가 났다고 해서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기존의 대권 후보로서는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 그 추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의 격차랑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대권 후보로서의 그 지지율과 지금 서울 종로의 후보자로서의 지지율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여론조사는 그렇게 달리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원칙상.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좀 제가 볼 때는 있는데요. 지금 투표할 후보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동층이 10%밖에 안 잡힌다는 겁니다. 네. 전체 여론조사 잡으면 한 30% 가까운 부동층이 그렇죠. 나오는데 왜 10%밖에 안 나올까? 이건 상당 부분 양쪽으로 진영이 결집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지금 나오는 숫자가 양 진영이 결집해서 만들어낸 숫자라고 하면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게 없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도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여론조사 추이가 또 한 달 사이에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특이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주목해 볼 만한 숫자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16대 총선인가 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후보가 종로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산의 북강설로 갔어요. 예. 거기서 허태열 후보하고 싸워서 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허태열 내버리면 되겠네라고 하는 놀군데 할 정도가 됐지만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됐죠?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이죠. 예.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로의 투표함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 달 뒤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